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 중세 하찰 목관과 해운 활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목포대학교 사학과의 한정훈 교수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일련의 강의를 통해서 한국이나 중국 또 일본의 목관들을 살펴봤을 건데요.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중세 목관의 의미를 동아시아 목관 문화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한국 중세 목관은 다 바다 속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중세 목관의 출수 현황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출토라고 하는데요. 바다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출수 현황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세 목관의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거기서 주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쟁점과 고대 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목관 형태 비교를 통해서 목관 연구의 현황을 좀 살펴봐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 중세 목관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이 꽤나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한국에서 목관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만들어졌고요. 또 이건 좀 번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가지고 태안 앞바다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자연정화 활동을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해가 2007년도인데 그때 이제 고려시대에 목관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태안해역에서 고려 목관이 20점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목관뿐 아니라 목관과 23,000점에 해당하는 도자기, 그러니까 청자겠죠. 청자와 선체가 일괄 출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안선의 목관 20점이 최초의 고려시대 목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23,000점의 청자도 동반 출수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 고려 청자가 꽤나 천하 명품이라고 하는데요. 23,000점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놀라운 성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2007년부터 2013년, 14년, 15년까지 총 14척의 이제 선체와 고려시대 목관이 5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고려시대 목관이 동아시아 목관사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일본에서 목관이 대량 출토되었는데요. 한국은 그동안 되게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의 선진 문자 문화가 일본으로 갈 때 한국은 이렇게 패싱됐어요. 근데 이제 그보다 좀 이르긴 하지만 안압지라든가 신라시대 때 성산산성에서 고대 목관이 나왔는데 중세 목관이 이때까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세 목관이 한국에서도 나왔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앞시기인 고대 목관과 좌우에 있는 중국, 일본 목관과의 이제 비교 연구가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수중 고고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적인 보물선 신안선에서 목관이 370여 점이 나왔어요. 동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세 시기의 목관의 형태라든가 내용, 활용 양상을 비교 가능하게 했던 것이 이제 태안 목관의 출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중세 목관이 고려시대의 목관이다 보니까 결국에 목관이 유통경제, 유통경제 활동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밝힐 수 있는 주요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제 해운을 통해서 목관과 하물이 수송이 되는데요. 그 속에 서해나 남해에 있는 수많은 식자재들이 다 개경으로 운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관이 출소되면서 가장 연구가 활발하게 된 분야가 그 식품영양학과에서 고려시대 때 식생활 문화사를 이렇게 연구를 해서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하물들에 비해서 부패라든가 파손이 적은 도자가 꽤나 많이 출토되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청자 문화사에 대한 연구도 꽤나 축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도자기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편년입니다. 편년. 그래서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문양이냐, 형태냐, 태토냐, 재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청자 문화들은 편년이 될 수 있는 문자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함께 나온 목간에는 그 편년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라든가 그런 인물의 활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도자 문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년에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고려시대 각 연구에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중세목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후에 살펴볼 건데 한국의 수중고각 바다에서 건져 올린 배가 선체가 14척이 확인되고 있어요. 근데 14척 중에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5척의 목간과 함께 출수된 선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섯 건의 배가 출수되었습니다. 태안선부터 마도 1, 2, 3, 4, 5선인데 공통점은 이 배들이 다 태안군 해역의 최대 해상 험로인 안흥량이라는 곳에서 출수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흥량이라고 하는 파도가 세고 그러니까 좀 안반이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암초가 될 거에 많은 곳이기 때문에 별명이 선박의 무덤이라고 붙여질 만큼 수많은 배들이 난파되던 곳이 안흥량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살펴보게 될 태안선, 마도 1, 2, 3, 4, 5선의 목간을 동반하는 침몰선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철새들의 군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천수만과 가로림만의 사이에 있는 요 일대를 안흥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고선박의 이제 전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일대에서 오늘 살펴볼 목간들이 다 출수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중세 목간의 특징을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간은 그 용도에 따라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문자가 확인되는 목간 대부분은 하찰 목간입니다. 이 하찰이라는 것은 짐에 딸려 있는 목간이라는 뜻이겠죠.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하찰 목간입니다. 또 중세 시기의 목간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신라시대 때 성산산성이라든가 보감리 목간이라든가 이 대부분의 육상에서 발굴됐던 목간들은 다 폐기된 거라는 거죠. 원래 정보 전달의 목적을 다하고 버려진 목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세의 바다 속에서 건져 올린 목간은 정보 전달의 역할을 수행하던 중에 침몰되었기 때문에 그 형태라든가 문자가 비교적 상세하고요.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간이 단독으로 출수된 것이 아니라 도자기, 곡물 등의 운송물품과 선원들의 생활용품뿐 아니라 선체, 그러니까 고선박과 함께 출수되어서 일갈 세트로 다 발굴되었기 때문에 수수 정보를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물질 자료라는 것이 중세 하찰 목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징은 보통 우리나라 역사상 그 해양력이 좀 강하고 바다를 잘 활용했다라고 하는 왕조를 고려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해양강국 고려의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문자 자료가 해제에서 출수된 하찰 목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려시대 때 목간은 바다에서 출수된 것이 99%고 딱 한 점이 울산의 방구동 유적에서 육지에서 한 점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바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육로보다는 해로를 통한 그런 유통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게 문자 자료인 목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특징 중 하나는 뒤에서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문자가 확인되는 목간의 선박의 출항지가 모두 전라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라도 지역에서 만든 배들이 해운 활동이라든가 해운 능력,
조선술이 부족해서 침몰했다기보다는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해운 활동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침몰된 사례가 많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330여 점 정도 되는 중세 목간을 어떻게 앞으로 연구에 활동할 것인가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나라의 중세 목간과의 비교, 그리고 성산산성을 비롯한 목간을 비롯한 한국 고대 목간과의 비교 연구 자료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한국 중세사를 복원하는 흔히 말하는 타임캡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세 목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려시대 때 중세 목간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두 번째 큰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너무 초밀초밀해서 확인이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1976년 원나라 대형 운반선인 신안선으로부터 마도 4호선까지 선체가 확인되는 고선박의 인양 현황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 볼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목간이 출수된 선박 5척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 신안선은 또 이제 세계의 최대 보물선이니까 간단히 확인하고요. 또 한국배의 원형을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완도선,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안선, 2007년에 태안선 목간 확인되고 있죠. 마도 1호선 목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2호선 목간, 3호선 목간, 4호선 목간입니다. 이 목간이 오늘 주제라서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들의 해운 활동에 관한 정확한 정보, 그 문화유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이제 유통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문자 자료이기 때문에 꽤나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간이 나온 중세의 그 고선박에 대한 현황을 하기 전에 신안선하고 완도선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선은 그 원나라 선박입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것이 아니죠. 원나라에서 출항해서 일본의 큐슈 지역으로 가다가 도중에 이제 신안 정도 앞바다에 자초된 배입니다. 76년에 발굴했고요. 완도선은 한국 이제 선박의 원형, 시원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나름의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외에 총 14척의 고선박이 인양되어서 대부분은 보존 처리를 마쳐서 국내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고, 이제 이후에 출소됐던 것들은 지금 보존 처리를 거쳐가지고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보물선 신안선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이 신안선의 이제 뭐 전하름으로는 위용이라고 해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34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길이. 추정 길이가 34m고 너비가 11m에 총 적재 총량이 260톤입니다. 260톤. 그래서 1323년에 그 중국 상하이 밑에 닝보 영파라는 곳에서 출항을 해서 일본 큐슈 지역으로 항해를 목적으로 하다가 우리 전라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라는 거죠.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신안선에 그 적재되어 있는 화물이 중국의 것이 아니고요. 도자기, 동전, 자단목과 같은 대부분이 동남아시아의 산물들을 적재한 상태에서 침몰됐다는 거죠. 이 말은 원나라에 있는 상인들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물산들을 가지고 와서 일본에 이제 대파는 중개무역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당시에 신안선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는 목간이 364점 정도 출토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국 목간들보다는 확실히 좀 되게 좀 형태가 분명하고 좀 잘생긴 것 같아요. 요 보시면은 아주 전형적인 상부가 홈이 있고요. 홈이 있습니다. 홈 보이시죠? 그다음에 하단부가 이렇게 참형이라고 합니다. 뾰족한 거죠. 이것도 사실 가장 전형적인 건데 한국의 중세 목간에서는 이런 목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 그림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안선입니다. 다음은 이제 최초의 한선입니다. 한선.
한국 선박의 시원적 형태를 갖춘다라고 해서 완도선이 좀 중요한데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완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잘 보시면은 대부분의 선박들은 아까 서해에 있는 태안에서 침몰했잖아요. 근데 완도는 남해 바다죠. 그래서 이 전라남도 해남의 진산리에서 만들어진 초기 창자 3만여 점이 실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태안에서 그러니까 해남에서 완도 지점에서 침몰했다는 말은 이 배의 종착역은 남해 연안 아니면 제주도 아니면 일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는 공납을 해야 되는 도읍이 개경이라든가 한양과 같은 도읍이 위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납용 그 자기보다는 판매를 위주로 하는 생활 자기가 아니었을까 추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이제 고려청자의 향유 계층을 중앙에 있는 귀족이라든가 관청 이외에 지방에 있는 사찰, 항리 계층들도 썼을 거라고 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완도라고 하는 침몰 지점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만여 점 중에서 2만여 점이 그러니까 아주 고급 창자라기보다는 질이 낮은 생활용 도자기였다는 겁니다. 창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선의 시원적 형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배는 전통적으로 배의 밑바닥이 평평한 평저서형이고요. 배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지하기 위해서 가룡목이라고 하는 부재를 썼는 것으로 볼 때 한선의 시원적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치색이 아닌 그렇죠. 녹갈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기 창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관이 함께 출수된 태안선부터 마도 1, 2, 3, 4, 5선의 출수 현황을 간단히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관은 앞으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이니까 좀 제외하더라도 주요 유물 현황을 보면은 태안선은 확실히 자기가 23,000점입니다. 이게 잘못 나왔네요. 23,000점이고요. 나머지 마도 1, 2, 3, 4, 5선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운반선은 태안선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른 화물선인 것 같습니다. 또 특징적인 것은 선원들의 이제 식생활과 관련이 있는데 취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청동솥이 공통으로 출수되고 있고 청동, 숟가락, 그릇류가 모든 선박에서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타 뭐 인골이라든가 닷돌 이런 기타의 유물들은 이하에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선상에서의 치사를 위한 솥이 이렇게 공통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선이다 보니까 불을 피웠을 때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닥에는 자기라든가 판석을 깔아가지고 좀 화재를 방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하 조각이라든가 석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사에 필요한 이제 뭐 도구들이겠죠. 젓가락이라든가 숟가락, 국자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마도 3호선에서는 이런 청동 젓가락, 숟가락과 함께 신분이 낮은 선원들이 썼던 나무로 만든 젓가락들도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무 젓가락이 있고요. 조금 신분이 높은 선원들이 썼던 청동 젓가락도 숟가락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그래도 흥미를 끄는 유물 중에요. 인골이 나왔습니다. 태안선이 침몰될 때 그 이제 뭐 사투를 벌였겠죠. 사투를 벌이면서 침몰되지 않으려고 바람과 파도와 싸웠던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의 인골이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보름에서 길게는 2달까지 가는 개경으로의 이제 항해 때 오락을 위한 장기 알도 나왔습니다. 닷돌이라는 것이 좀 낯설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는 아주 그 정박을 하고자 했을 때 바람을 피하거나 어떤 폭우에 정박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중량이 나가는 금속재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돌을 이 닷에 달아가지고 선원들이 원하는 시점 시기에 정박하고자 이 닷돌을 달았습니다. 이 전경은 태안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뜰에 전시되었던 닷돌의 모습인데요. 이 닷돌이 많다는 말은 그 지점에서 많은 선박들이 침몰했다는 것을 알려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흥량이 가장 많이 출수되었고요. 두 번째가 우리 명량대첩으로 유명한 울돌목, 명량에서도 이 닷돌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안선부터 목간의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선은 총 20점의 목간이 2007년도에 출수되었어요. 다른 칠모선과 달리 대나무를 활용한 목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물은 대부분이 23,000점에 해당하는 자기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청자겠죠. 그 청자를 목간에서는 사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사기. 발송자가 누구냐? 목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발송인과 수치자입니다. 그래서 이 발송 또는 선적인이 누구냐 했을 때 장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의 향리라는 거죠. 향리. 발송지는 그 여기 나오는 목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탐진으로 적혀 있습니다. 탐진. 이 탐진이 오늘날의 전라남도 강진군입니다. 그래서 이 탐진의 그 자기소라고 하는 자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고려시대 때 향소 부곡할 때 소입니다. 수공업 생산 집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구소라고 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이제 발송을 했다는 거겠죠. 탐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치인은 한 번 더 확인하겠지만은 개경에 있는 관료 또는 무관이겠죠. 그러니까 군인 계층이겠죠. 이들에게 보내는 청자였습니다. 침몰 시기는 이제 인물의 활동이라든가 이 목간이나 선체의 나이테 또는 이제 탄소연대 측정법을 따라서 1130년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안선 발굴 현장에서 확인되었던 청자 꾸러미의 이렇게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 기형의 이런 사자형 향로와 같은 특수 기형의 고급 청자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태안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23,000점의 청자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목간 중에요, 신해라고 하는 간지가 확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체라든가 목간의 나무에 있는 나이테 또는 탄소연대 측정법을 통해서 이 태안선에 쓰였던 나무는 1126년에서 1150년경에 벌목한 나무로 제작했을 것이라는 게 이제 데이터로 나온 것이죠. 이 연대 사이에 있는 신해라고 하는 간지는 그렇게 볼 때 1131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목간에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태안선이 1131년에 침몰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 청자를 누구에게 보낸다. 수치인이라는 겁니다. 수치인. 이 수치인의 최대경, 최시성을 가지고 있는 대경으로 불리는 사람, 유장명은 인명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정이라고 하는 하급 무관인 인수라는 사람 등의 이제 인명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경이라고 하는 관직은 종3품 이상의 직책이겠죠. 종3품 이상의 고위직에 해당할 때 대경이라고 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경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관직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수는 아마 이름인 것 같습니다. 성이 이렇게 생략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인이 성씨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정은 종구품의 하급 관리들을 지칭하는 명칭이거든요. 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급 무관이라든가 고위직에게 보내졌던 23,000점의 청자라고 하는 것을 이 수치인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경 택상입니다. 택상이라는 말은 대개 바친다 이런 뜻이겠죠. 이 목간 뒷면에는 차지, 재선, 장, 수결. 수결은 오늘날의 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지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맡아서 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배에 실는 것을 맡아서 한다라고 하고, 이 장이라고 하는 게 아마 탐진 지역의 향리의 호장을 뜻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향리가 책임을 지고 선적을 다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장 뒤에 오늘날에 이제 사인을, 날인을 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수치인이 누군가가 가장 중요한 정보고, 누가 보내는가도 중요한데 그러한 관계를 밝히는 것이 쉽지만 않지만 두 개의 이제 항목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다음 목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도 1호선입니다. 마도 1호선에는 가장 많은 목간이 출수되었습니다. 총 73점의 목간이 출수되는데요. 이 중에서 대나무를 활용했는 축찰은 58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목간의 총량도 많고 축찰도 많습니다. 간단히 표를 통해서 개요를 확인하시면은 어떤 나물이 실려 있었느냐, 곡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려시대 때 젓갈이 되게 많았어요. 젓갈. 보시는 것처럼 벼라든가 조, 메밀, 콩, 메주도 실려 있었습니다. 메주, 말짱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말짱. 그 다음에 꽃게죠. 게, 고등어, 생물도 있지만 그보다는 젓갈류가 많았습니다. 고려시대 때 왜 이렇게 젓갈류를 많이 보냈을까? 조리법이 발달해서 맛있기도 했겠지만 고려시대 때는 결국에는 저장 보관이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 염어라는 소금에 절이는 방법을 통해서 보관 상태를 이렇게 유지했고요. 또 아니면 뒤에도 나오는 것처럼 포를 만들어 가지고 말려 가지고 물기를 빼서 이렇게 그러니까 반가공한 상태로 개경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물품들이 다양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발송인은 누구냐 했을 때 그 태안성과 마찬가지로 호장을 비롯한 개인이었습니다. 개인. 발송지는 특징적이게도 4군데의 지명이 확인되었어요. 회진현, 오늘날의 나주입니다. 죽산현, 오늘날의 전남 해남입니다. 해남군 죽산면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령은 장흥입니다. 장흥. 알로는 오늘날의 영암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전라남도 서남부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들을 싣고 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추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수치인은 뒤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겠지만 개경에 있었던 관직자들입니다. 친몰 시기도 수치인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의 활동을 통해서 1208년으로 단정적으로 이렇게 좀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도 1호선부터 3호선까지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전출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 쟁점에서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간의 이제 구성입니다. 죽산현, 재경, 교위, 윤방준, 택상돼 있죠. 그러니까 죽산현에서 보내는 곳입니다. 재경, 개경에 있는 교위의 관직을 가진 윤방준이라는 사람의 댁에 보낸다. 택상이죠. 댁에 보낸다. 댁에 올린다 해야 되겠습니다. 댁에 올린다. 어떤 품목을 올리느냐? 해입니다. 게젓갈이죠. 게젓갈. 얼마만큼?
일항, 하나의 항아리 하나를 윤방준에게 올린다는 거죠. 그런 수수 정보에 관련된 아주 정확한 정보가 이 목간에 실려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상단에 홈이 이렇게 있죠. 이 홈에다가 새끼줄을 만들어서 단지에 항아리에 묶었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있는 목간은 다 잘 보시면 대나무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안쪽에 좀 굴곡이 확인되고 있죠. 마도 1호선 하고 있습니다. 마도 1호선의 수치인으로 여러 명의 인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순영이라는 인명입니다. 이 김순영의 대장군 김순영이라고 하는 목간이 5점인가 6점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순영이라는 인물이 대장군으로 활약했던 시기를 감안했을 때 목간에서 나오는 간지인 장묘년, 무진년이 1207년, 1208년일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목간의 그 그러니까 마도 1호선의 침몰 시기는 그 목간에 실려 있는 수치인의 인물 정보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하물을 받았던 수치인의 간직 중에는 실직 이외에 동정, 금교와 같은 산직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산직자라는 말은 오늘날의 명예직이죠. 명예직에게도 이런 뭐 선물의 형태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수치한 생산물에 대한 물품을 납품하는 것인지 산직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또 태안선과 달리 선적인을 좀 구분할 수 있는 용어들도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호장송이라든가 송춘, 대삼, 효격과 같은 인명이 보낸 사람인지 아니면 보낸 사람과 별도로 마도 1호선에 선적하는 것을 책임졌던 사람들인지 발송인과 선적자들도 1년의 항해 활동에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도 1호선부터 나오는 그 특징 중 하나가 전조라고 하는 전출이네요. 전출이라고 하는 용례를 전조로 봐야 되느냐 지대로 봐야 되느냐라는 게 주요한 과제입니다. 이 내용은 3장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목간의 전형적인 목간의 형태는 상단에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이 홈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으로 줄을 만들어서 매달았죠. 매달하는 것을 항아리라든가 가마니에 연결해서 그 하물의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이제 대나무에 만든 축찰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명문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바닷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먹으로 적은 문자가 남아있다는 게 신기한데요. 많이 이렇게 뭐 좀 흐트러져 있고 멸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는 좀 더 명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이라든가 연구자들이 명문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도 2호선의 목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도 2호선의 목간은 총 47점이 출수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나무로 만든 목간이 24점이고요. 주요 하물은 1호선과 마찬가지로 곡물, 젓갈, 누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누룩. 발송과 선적인이 누구냐? 마도 1호선까지 나오지 않은 사자라고 하는 사자 한삼, 사자 김순과 같이 사자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한다는 거죠. 사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그냥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내는 누군가가 이 선적을 또는 항해를 누구에게 일임한다. 어떻게 보면 선적과 항해의 책임자일 수도 있고 이 사자의 존재가 무엇인가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송지도 1호선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이제 지명 확인이 가능한 고을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송,
고창이죠. 무송, 고창현, 이게 다 전북 고창입니다. 그 다음에 장사도 고창입니다. 고창 일대. 그 다음에 고부연은 오늘날의 전북 정읍시거든요. 정읍시 고부면이니까. 그러니까 마도 이어서는 전북 그러니까 정읍이나 고창에서 생산된 물산들을 싣고 떠났던 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느 항구에서 출항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이들 고을 언저리에 있는 항구에서 포구에서 출항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치인은 개경에 있는 간직자였습니다. 이 간직자의 인명 중에 대경유라고 하는 대경, 아까 대경은 종이품 이상의 간직자를 칭한다고 했잖아요. 유를 오늘날의 무송 유씨 집안의 유자량으로 보고요. 이 유자량의 그 간직 생활의 내용을 확인해 봤을 때 유자량이 간직에서 물러나는 1213년에 간직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아마 이 대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1213년에 마도 이여선이 출항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침몰 시기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도 이여선에도 전출이라고 하는 용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단의 홈에 이렇게 집으로 만든 줄이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볼 때 하찰목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도 이여선의 여러 출수 유물들 중에 가장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있는 목간입니다. 그리고 이 목간이 여기 매병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매병 안에 있는 화물과 목간이 세트라고 보면 되겠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병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냐면요. 정밀이라고 합니다. 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꿀이 담겨진 고급 매병 두 점에 대나무 화물표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는 진이라고 하는데 참기름을 담은 매병이 나왔는데 이 매병을 오늘날 우리처럼 매병이라 하지 않고 준이라고 했습니다. 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형태의 어떻게 꽃꽂이를 위한 장식구겠죠. 그런 매병이라고 하지 않고 고려시대 사람들처럼 준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이제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그 내용에 목간 내용에요. 중방 도장교 오문부라고 하는 여기 나오죠. 중방 도장교 오문부 나오죠. 결국에는 이 오문부라고 하는 간직자가 수치인입니다. 수치인. 뒷면에 대게 올린다. 택상 올린다. 정밀. 좋은 꿀을 단지에 채우고 봉한다. 결국에는 이 좋은 꿀을 오문부에게 보낸다라는 거겠죠. 이게 산물의 형태인지 어떻게 보면은 뭐 공납 수치의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제 수수정부가 정확하게 목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병이 아주 뭐 저기 빛깔이라든가 형태로 봤을 때 수준이 있는 창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매병하면은 아주 이렇게 고급 창자라서 관상용이라든가 장식용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유물이 출토됨으로 인해서 고려시대 사람들은 이 고급 창자에 그냥 참기름도 담고 그렇죠. 꿀도 담아서 썼던 생활용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도 3호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도 3호선은 35점이 출수되었는데 이 중에 축찰이 20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도 3호선에도 마찬가지로 곡물류와 함께 해산물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 예를 든다면요, 전복도 있었고 전복 젓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합도 있었고 이 홍합은 그냥 홍합을 하면은 이제 부패하기 때문에 말린 홍합, 그렇죠. 말린 홍합
밥도 있고 홍합 젓갈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고기도 포를 만들었다는 거죠. 포를 만들어야지 이제 보관이 용이하기 때문에 어포, 그 다음에 생선 기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도기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아니고 독인데 이 도기가 되게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도기들은 항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식수입니다. 식수. 그래서 식수를 담기 위한 도기이기도 하고, 이 작은 용량의 도기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젓갈류, 그러니까 액체 있죠. 그 다음에 기름, 생선 기름과 같은 액체류를 담기 위한 용기로 이 도기들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이런 해산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목간처럼 사자, 선제라고 하는 개인이 확인되고 있죠. 발송지를 오늘날의 전남 여수시로 해놨는데요. 그 근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목간 내용에 여수현 부사심 댁에 올림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사신간 제도라고 해서 지방 세력, 지방에 있는 향리들 세력을 중앙정부가 좀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생활하게 한다는 거죠. 이 결국에는 여수현 부사심 댁에 올린다라고 해서 아마 여수현에서 마도 3호선이 출항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본다는 것입니다. 마도 3호선 여기 보시면은 강도라고 나와 있는데 강도가 오늘날의 강화도죠. 그러니까 1265년, 68년 사이니까 지금 대몽 항전의 가장 절정기인 삼별초 항전이 70년부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에 천도해가지고 대몽 항전을 펼치던 시기에 강화도에 있던 최고 집정자 또는 관청에 보내던 물품이 마도 3호선에 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간이 아주 깔끔하게 보존이라든가 형태가 잘 남아 있습니다. 마도 3호선의 목간 주요한 것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수치인이 누구냐 입니다. 수치인으로 유성재, 신윤하, 김영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활동 시기를 근거로 해볼 때 1260년경이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특히 김영공으로 표기되는 이 김시선을 가지고 있는 영공은 당대 최고의 집권자였던 김준 가문의 사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다른 앞의 목간들과 달리 수치인들이 개인일 뿐 아니라 인물, 개인 이외에도 관청이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민,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전민 변정도감이라고 해서 간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민, 삼별초는 들어보셨죠? 삼별초. 여기 보시면은 별초 있죠. 우 3번 별초 도령 돼 있죠. 별초, 삼별초입니다. 그 다음에 도관, 무인들의 합자기구겠죠. 도관. 이렇게 관청이나 간부가 확인되는 걸로 볼 때 아마 그 당대 강화도에 있던 최고 무신 집권자들을 향해서 가던 배가 침몰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로 볼 때 당시 최고 권력자들에게 전달되던 물품이 마도 3호선에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보통 택상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앞에 침몰선에서는 호부라고 하는 거, 누구누구 집에 붙인다. 우리 보냄 이런 뜻이겠죠. 이런 호부와 택상이 함께 표기되지만 마도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위의 무인들에게 보내기 때문에 이 호부라고 하는 표기는 없이 모두 대개 바친다라는 의미의 택상만 있다는 것도 마도 3호선 목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택상 돼 있죠. 사심 김영공 주 택상, 마찬가지로 시랑 택상.
그다음 이제 저희가 살펴볼 목간이 실려 있는 침몰선 5개 중에 마지막 마도 4호선입니다. 총 63점의 목간이 출소되었는데요. 그 중에 대나무에 새겨진 축찰이 20점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이 다 곡물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가만히 보이시나요? 대부분이 다 곡물이고 일부 분청사기 140여 점이 실려 있었습니다. 발송과 선적인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용이 아주 간명합니다. 누가 보낸지는 알 수 없지만 발송지, 발송 장소는 나주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주. 이건 갖춤자로 나주고요. 나주를 이렇게 획이 많기 때문에 줄여서 이렇게 나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수치인이 아니고 수치기간이겠죠. 한양에 있었던 광흥창입니다. 광흥창. 침몰 시기는 보시는 것처럼 15세기 초반, 그러니까 태종에서 세종으로 넘어가는 조선왕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태안선에서 마도 1, 2, 3호선은 고려시대라고 한다면 이 마도 4호선은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 중세목간이라고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다른 앞에 선박들은 선박의 성격을 규명하고 명시할 수 없지만 이 마도 4호선은 좋은 선이라고 명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도 4호선은 최초의 조선시대 선박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처럼 거북선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선박이 확인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거북선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선시대 때 최초의 선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도 4호선이고요. 또 좋은 선이 최초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총 63점의 목간 중에서 나주, 광흥,창 이 5자가 적혀있는 목간이 50여 점이나 대부분 출토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주에서 서울로 한양에 있는 광흥창에 보낸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광흥창이라는 것은 경창이라는 거죠. 각 지역의 조창에서 경창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다른 어떠한 수소 정보가 필요 없는 거죠. 아주 누가 보내고 어떤 사람이 어떤 항해 노역을 하고 어디에서 받는다라고 하는 기타의 정보가 필요 없고 아주 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공적인 운송 시스템인 좋은 체계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청사기가 한 140여 점이 실려있는데 여기에 왕실의 직조물이라든가 음식을 관장하는 내섬실을 상징하는 내섬실을 의미하는 내섬이라고 하는 간청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분청에 간부명을 적었던 것이 15세기 초반의 그런 경량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시기를 태종 후반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간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적혀있는 내용은 동일하게 나주 광흥창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도 4호선의 목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주 광흥창이라고 하는 목간이 50여 점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목간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가 여타의 것은 없지만 발송지인 나주 그리고 수신처인 광흥창만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발송 관련자, 선적인, 발송인, 또 수량, 품목 그런 여타의 정보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목간에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내는 사람, 선박에 이제 성선에서 항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수치인들이 다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목간에 많이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간의 정보 전달 기능이 축소된 것은 조은이라고 하는 공적 운송 시스템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마도 4호선 목간은 한국의 이제 가장 이렇게 빈번했던 해운 활동 중 하나였던 목간과 관련된 유일한 물질 문화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앞에 보신 것처럼 형태는 다양하지만 적혀 있는 내용은 다 나주광창이라는 간명한 내용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2장에서 태안선 마도 1, 2, 3, 4, 5선에 뭐 간단하게 봤지만 형태, 그 다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등을 통해서 중세 시기의 해운 활동의 양상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2007년에 태안선이 발굴되고 나서 지금 한 13, 14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한국 중세 목간 연구는 진행 중이고 앞으로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간이라고 하는 물질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무래도 동아시아 문자 문화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고대와 중세 또는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비교 대상의 목간들과의 연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3장에서는 한국 중세 목간 연구의 쟁점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간단히 해운 활동과 관련해서 한 2가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안선, 그 다음에 한국 고대 성산산성 목간 등과 같이 시기나 지역을 달리하는 목간이 중세 하천을 목간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비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세 목간 연구의 쟁점을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2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안선은 확실히 이제 청자 운반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도 4, 5선은 조선시대 때의 좋은 선이라고 또 배의 성격을 이렇게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도 1, 2, 3호선에서 나오는 이런 1, 2, 3호선의 이제 배의 성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분분한 의견의 가장 좀 주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게 전출이라고 하는 그 명문입니다. 명문. 마도 1, 2, 3호선에 나오는 전출의 성격이 무엇이냐?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전출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는 밭에서 나왔다 뜻이겠죠. 이렇게 밭에서 나온 곡물을 관인들에게 분급된 관인들, 그러니까 뭐 오늘날에 공무직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관인들에게 분급된 수조지, 그러니까 조를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땅에서 발생하는 전세로 보는 견해입니다. 전세. 그러니까 농민이 내야 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전출의 성격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근거를 이렇게 들고 있다는 겁니다. 마도 1호선에서 확인되는 장, 송춘, 그러니까 호장, 향리들이겠죠. 이렇게 지역의 향리들과 같은 사람들이 발송자이기 때문에 군현에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 세곡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또 2번째는 마도 3호선에서 대부분의 수취인들이 마도 1, 2, 3호선에서 개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취처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3번 별초, 별초라고 하는 기관, 그 다음에 도관, 그 다음에 전민이라 했죠. 전민변종 도관 등과 같은 기관이라든가 집단이 확인되는 걸로 볼 때 아마 이 전출이라고 하는 것이 전세의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 배의 성격도 공적인 성격의 세곡, 그러니까 세금으로 거두어진 세곡을 운반하는 좋은 선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관련된 연구를 보면은 마도 1호선 같은 경우에는 고려사에서 나오는 좋은 선의 적재 용량과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출을 전세가 아니라 개인 사유지 혹은 전장에서 발생하는 지대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땅을 이용하는 사용료겠죠. 그러니까 개인 땅에 경작했던 사람들이 내는 개인 수치물로 보는 견해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마도 1, 2, 3호선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수취인들이 개인 또는 주택이라는 거죠. 개인이라는 겁니다. 간직자보다는. 간직자이긴 하지만 어떤 기관이라든가
관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 개인 집에 보낸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발송자 또는 선적인의 내용 중에서 사자 또는 차지, 싣는 것을 맡아서 한다라는 거겠죠. 이런 목간의 발송자나 선적인을 사유지의 지대 수치 또는 발송과 관련된 담당 책임자로 보고 그것을 근거로 들어가지고 지대로 이해한다는 것이겠죠. 또 마도 1호선, 2호선, 3호선의 수치자가 모두 다 개인 집인데 15건 이상의 개인 집에 확인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전자처럼 조은선이라고 한다면은 국가의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조은선은 경창으로만 향해야 되는데 그 목간에 있는 정보들이 개인 집에 수치한다라고 하는 개인 물품들, 화물들을 싣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은선보다는 사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출의 성격을 배의 성격과 탁 등치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지세로 볼 경우에는 조은선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대로 볼 경우에는 개인의 사선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로 전출의 성격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전출과 꼭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마도에서 출소한 선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이제 꽤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안선 같은 경우에는 청자 운반선이라는 게 명확하고 마도 4호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흥, 창명, 목간을 통해서 조은선이라는 게 확실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고려시대 때 배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쟁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태안선은 23,000여 년 이상의 청자가 이게 공납용 청자를 싣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개인 주문용 청자를 싣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개인 주문용 청자를 수송한 화물선이었다라는 것을 가설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23,000여 점 이상의 청자 중에서 대접, 접시, 주발이라고 하는 이 세 기종이 전체 청자의 97%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납용으로도 이렇게 뭐 관청이라든가 간직자들에게 줄 수 있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오늘날의 강진에 해당하는 탐진현에 있었던 대구소에서 제작된 청자가 공납처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수요품의 조달처로서 개경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그 청자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로 개별적으로 거래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 그러니까 좀 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화물선으로 보는 견해에 좀 더 방점을 찍어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마도 1, 2, 3호선 같은 경우에도 곡물을 비롯한 다양한 화물들이 실려 있는데요. 앞서 봤던 전출에 대한 해석과 관련 지어 볼 때 이 적재 화물의 성격과 함께 이 마도 1, 2, 3호선이 조은활동과 관련된 조은선으로 봐야 되느냐 사선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서 좀 보완할 부분이라서 마도 1, 2, 3호선을 조은선이다 또는 개인적 그 생산물을 이렇게 싣고 있는 화물 운반선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좀 유보해 두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가는 연구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형태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형태가 너무 다양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표에 보시면은 한국 중세 하찰 목간의 형태를 분류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주 간단하게 한 것인데 신안선으로부터 시작되는 목간의 형태에 대한 연구는 많게는 20가지 이상 30가지까지 이를 정도로 너무 세분화해 가지고 연구를 더 어렵게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간략화시켜 보고 왜 이렇게 목간의 형태가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분류를 하고 차후에 한국 고대의 성산산성,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신안선, 일본 중세의 목간과 비교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표에서 빨간색 표시한 것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선에서 마도 1, 2, 3, 4, 5선의 한국 중세 하찰 목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에 딸려 있는 목간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크게 홈이 있느냐, 홈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은 기타는 참형, 뾰족한 모양을 하고 있느냐, 구멍이 있느냐, 또는 뭐 사선이냐, 기타라고 봤고요. 그 나머지 하나가 아무런 장치가 없는 그냥 긴 직사각형의 장방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만 저는 구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 형태가 확인되는 125개 중에서 홈형이 한 77%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장방형, 아무런 홈이라든가 뾰족한 참형이 아닌 것도 나름 44개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있는, 한국 중세 시기에 구멍이 있는 목간이 이렇게 한 점 출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멍이 있는 거는 우리 한국 중세 목간에서는 한 점밖에 없지만 1%도 안 되지만요. 신안선이라든가 일본에서는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본 목간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 홈이 양쪽에 있는 전형적인 것도 있지만 한쪽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단에 홈이 가운데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목간의 형태가 다양한 이유는 뭐냐? 이전의 연구에서는 뭐 지역마다 다르다, 그를 만든 사람의 취향이다 등등등 되게 많은데, 제가 봤을 때 한국 중세 하찰 목간의 경우에는 하물에, 그러니까 짐에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표형으로 하는 목간, 꼬리표는 달려 있다라는 거겠죠.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끈을 만들어서 달아 놓았다, 이게 꼬리표형이겠죠. 갈피는 책갈피 할 때 끼우는 거겠죠. 갈피형. 부착형은 뭐 붙이는 거든 하여튼 부착하는 것, 이렇게 이제 연결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찰 목간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중세 하찰 목간은 하단부에 있는 뾰족한 형태, 참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14점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능적으로는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뾰족하다는 말은 꼽는다라는 뜻인데, 그 꼽기에는 각도가 너무 무디라는 거죠. 이렇게. 반면에 신안선 같은 경우에 참형 보십시오. 그러니까 끼우거나 꼽거나 할 때 이 정도의 뾰족함은 있어야지 그 기능성이 실현될 수 있지, 한국 중세의 참형 정도로는 어떤 기능을 했을까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고려시대의 하찰 목간에서 상단부 있죠. 상단부의 좌우 홈형이 전체 77%이기 때문에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하찰 목간으로는 그 하물에 짐에 부착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부착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썼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방형 목간도 나름 10% 정도인데, 이 10%는 앞에 한 번만 돌아가 보면요, 대부분이 마도 4, 5선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마도 4, 5선. 장방형이 31건이니까 46건 중에서 31건이니까 조선시대 때의 좋은 선에서는 이렇게 홈이라든가 뾰족하게 하지 않더라도 그 하물에 대한 정보를 이미 공유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좋은 선 경우에는 장방형이 다수를 이루는데, 고려시대 때는 하여튼 10점 정도 확인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구멍형 목간은 한 점밖에 없다. 이것은 신안선에서 11%인 것에 비해서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고려시대 때 목간은 구멍은 쉽게 말해서 효율적인 부착 방법이 아니라고 봤던 것 같아요.
또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 중세 하철목간의 특징은 하물의 종류가 무엇이냐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지역 또는 개인의 취향보다는 이 하물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짐의 포장 및 운반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벼섬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자라든가 여기에는 부착형, 갈피형, 꼬리표형이 다 나와요. 근데 고려시대 때 하물의 다수를 차지했던 그 젓갈류, 그 다음에 생선, 기름과 같은 액체류 있죠. 액체류의 짐은 항아리라든가 준, 아까 매병을 준이라 했잖아요. 이런 도자기 종류의 포장을 하거나 운반을 할 때에는 무조건 꼬리표형 목관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아리에 어떻게 꼽기도 그렇고 붙이기도 그러니까 줄에 연결해서 매다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사철목관에 대한 이제 형태의 이해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시기의 목관과의 비교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도 4호선 목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시대와 달리 이거는 시대의 차이인지 아니면은 조은선이라고 하는 공유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마도 4호선의 특징인지 저는 후자라고 보는데요. 장방형이 의외로 딱 그 하물에 부착하거나 끼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냥 장방형, 아무런 그런 가공의 흔적이 없는 긴 직사각형의 목관이 나름 적지 않습니다. 67%나 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선의 특징이보다는 공유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조선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 마도 4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은과 관련된 목관이겠죠. 고려 목관에 비해서 크기가 전반적으로 줄고 형태도 단순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주 광흥창으로 매우 간명한 내용이고 적을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도 줄어들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마도 1호선, 2호선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20-30cm인데 반해서 마도 4호선 같은 경우에는 15cm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소형이라는 거죠. 너비도 2.3에서 5cm인데요. 너비도 그냥 나주 광흥창만 적으면 되기 때문에 너비도 1.8 이하로 그러니까 소규모로 줄어들었다는 거겠죠. 이렇게 마도 4호선의 목관의 크기가 작아진 것은 기록할 내용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좋은 시스템 속에서 그 수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언이라고 하는 간행화된 조언 활동 때문에 정보 전달 면에서 목화의 역할이 좀 축소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형태로 반영되었다는 겁니다.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최대의 보물선 그 신안선의 목관과 간단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선을 보시면은 목관을 보시면은 상단부에 이렇게 홈이 있는 것 70%입니다. 그렇죠? 구멍형도 10% 정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단부 볼까요? 첨형이 고려시대에 비해서 아주 뾰족하기도 하지만 근 40% 정도 있습니다. 고려 목관과 마찬가지로 짐에 그렇죠 꼬리표를 그러니까 연결하는 것이 용이한 홈형 목관이 그러니까 중국이나 그러니까 원나라나 고려나 중세 하철 목관의 전형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근데 이제 고려와의 차이는 이 하단부가 천명인 것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하단부에 뾰족한 형태의 목관도 많다. 근데 고려는 천명이 4.7%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거는 그 나라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아마 이 배나 하물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한번 제가 여기 있는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선 목관의 경우에는 짐에 연결하는 방식이 위에는 홈, 아래에는 구멍, 아래에는 뾰족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아까 남방산물이 다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고가라는 거죠. 고가의 다양한 물품, 그렇죠. 그리고 닝보에서 한반도 서남해를 거쳐가지고
일본 큐슈 지역으로 있는 장거리 운항으로 인해서 이 짐을 보다 정확하게 화물에 연결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중 장치를 통해서 그 화물의 수수 정보라든가 그거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수수 관계가 더 복잡하고 고가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 한국 고대 성산사성과 비교를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고대 성산사성을 비롯해서 목관의 형태가요, 다면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형의 형태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가 확인되는 것에 비해서 고려는 대부분이 다 판재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이 목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형태나 기능보다는 하찰 꼬리표의 경량성이 강해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본다라는 거죠. 성산산성 목관, 한국 고대 목관을 대표하는 거고요. 고려 하찰 목관 비교해봤습니다. 장방형은 줄었고 호명은 늘었네요. 서명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이 기타에는 구멍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멍형은 고려시대 때보다는 고대 시기에는 좀 다소 존재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장방형 있죠. 장방형과 구멍형의 비율은 줄어든 반면에 홈형이 확실히 하찰 목관으로는 보편적이고 전형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멍형 목관이 성산산성 목관에서는 6.8%. 근데 이제 고려시대에서 한 점이니까 거의 사라졌다. 이것은 하찰 목관의 형태가 홈형이 보편적이고 단일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형화, 규격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려 시대에, 그러니까 해제에서 발굴된 목관이 동아시아 문자 네트워크, 문자 문화 네트워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총 14건의 이제 인양된 선체 중에서 목관이 동반하는 5개 선체, 그러니까 태안선, 마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의 이제 배의 성격이라든가 하는 내용을 목관 내용의 분석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드렸고, 세 번째는 이렇게 내용이나 형태가 어느 정도 숙지되었기 때문에 중국, 뭐 간단하게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의 고대 성산상선 목관과의 형태 비교, 그리고 이제 목관 연구의 주요 쟁점을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